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오늘은 수능 100일을 앞두고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기 한번 앉았습니다. 수능 100일을 앞두고는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그동안 몇 달 동안은 저하고 주로 수시 얘기를 많이 했죠. 수시에서 어떤 수시를 지원할까? 또는 어떤 점에 주목해서 준비할 것인가? 근데 수능이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오늘은 좀 수능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우리가 수능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보통 이 시점에서 수능 얘기하자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과목별 학습 방법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제 직분에 맞게 수능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학습 방법 또는 열심히 한다는 태도, 각오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에도 학습 전략, 수능에도 입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수능 100일 앞둔 이 시점의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입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과목별 공부 비중이다. 이런 얘기가 듭니다. 공부 비중. 올해 2018학년도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기존의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 바뀌었죠.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따로 언급해야 되겠고 영어를 뺀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주로 지원하고자 하는 또는 내가 현재 모의고사 점수로 지원 가능한 바운더리에 있는 학교에 과목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나의 학습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목별 반영 비중이 높은 과목에 좀 더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점수를 올린다면 반영 비율이 낮은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를 정확히 일별해보고 나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학습 전략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럴 때는 말이죠.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학교를 기억, 니은 순서로 배치해놓고 보면 참 무의미합니다. 왜? 나의 모의고사 현재 지위를 놓고 나의 지원 가능한 범위 학교를 보려면 나름 인기 순위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엄밀한 학교의 순위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과가 동일하다고 볼 때 거의 학생들이 바라보는 인기도의 순위를 러프하게라도 배치를 해놓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순위를 정한 게 아니고 러프하게 인기 순위를 놓고 보고 이게 쫙 본 다음에 나의 위치를 볼 때 여기 중심으로 해서 대여섯 개 학교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지원은 3개밖에 못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표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학교인 서울대부터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쭉 내려가서 국민대까지 한번 했습니다. 전국 대학을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기 대학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한번 쭉 보니까 말이죠. 자료 보고 계시죠? 쭉 보니까 말이죠. 국어를 1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자랑을 해야 돼. 좋은 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말이죠. 입시 요강에 따라서 과목별 반영 비율을 표시하는 형태가 다 달라. 어디는 퍼센티지로 표현해서 20, 30, 35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1대 몇 대 몇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디는 2대 3대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되는 공통 기준을 잡아줘야 수혜자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이 정보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1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서강대는 1이 안 됩니다만 국어 1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 탐구가 몇 배의 비중이 있는지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수치로 표를 한번 다시 잡았습니다. 훤하게 보이죠? 네, 훤하게 보입니다. 이럴 때 국어 1을 기준으로 볼 때 수학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표는 인문계열표입니다. 인문계열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자연계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계열표에서 일단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한번 볼까요? 인쇄를 해서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인쇄해서 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인데도 수학 반영 비율이 1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서울대, 서강대,
어마무지하죠. 서강대 인문계인데 1.5입니다. 다음에 경희대 사회. 사회라는 건 이제 뭐 경제라든가 경영 또는 뭐 정치외교 이런 것들이죠. 1.4. 건국대 사회. 그 다음에 숭실대 경상. 이런 게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이 1보다 많다. 그럼 만약에 1.4다. 숭실대 경상 1.4라면 수학 표점 1점 차가 실제 반영할 때는 1.4점 차로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숭실대 경상을 만약에 지원한 학생이 수학의 표준점수 1점 올렸다면 사실은 1.4점을 올린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거에 맞도록 자기 학습 전략을 정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숭실대 바운더리가 아닌데요? 그럼 올라가세요. 예, 저는 선생님 서성한 바운더리입니다. 아 그러면 수학을 최소한 국어만큼 봐야 되겠고 만약에 수학을 더 잘 본다면 서강대에 좀 더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정반대도 있습니다. 인문계다 보니까 수학을 국어보다 적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경희대 인문 0.71, 건국대 인문 0.83, 동국대 0.71 모든 거가 다 그렇습니다. 숙명여대 인문 0.71, 그다음에 인하대 0.71, 아주대 인문, 숭실대 인문, 국민대까지가 전부 다 1이 안 됩니다. 수학이 1이 안 되면 말이죠. 예를 들어 국민대 보세요. 0.67 아닙니까? 표점이 1점 떨어져도 0.67점밖에 안 떨어집니다. 최근의 경향은 국어가 훨씬 어렵죠. 네. 국어가 더 어렵기 때문에 국어의 표준점수 차가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근데 수학이 덜 나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또 0.8이면 곱하기 0.8이 되니까 더 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학습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올릴 만큼 올렸어. 더 이상은 정말 못 올리겠어.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다른 과목, 올릴 수 있는 과목에 더 집중해 주는 거 이것도 전략일 수 있겠죠. 왜? 거기에서 더 벌어들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1보다 적게 보는 학교라면 더 못 올린다고 해서 갖는 어떤 불이익 이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학교별로 이렇게 일별해 보니까 굉장히 교훈적이군요. 이건 말이죠. 나중에 정시 원서를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시하고 정시하고 원서 차이가 뭐예요? 수시는 원서를 먼저 쓰죠. 먼저 쓰기 때문에 되게 소신껏 씁니다. 근데 정시는요. 점수를 받아보고 쓰기 때문에 눈치 작전이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될까? 안 될까? 막 끝까지 노려보고 원서도 맨 마지막 날 쓰는 사람이 제일 많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상위권 학생이면 그 학교가 집에서 멀더라도 그 학교 가죠. 내가 예를 들면 정릉에 살아. 그래도 예를 들면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면 서강대 옵니다. 내가. 네, 정릉이 서강대 멀다고 안 오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최상위권 학교가 아니면요. 제가 많이 봤는데요.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숭실대와 국민대가 있다고 봅시다. 과별로 인기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비슷한 언저리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보니까 말이죠. 아까 정릉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릉 얘기 해봅시다. 정릉에 사는 학생들은요. 굳이 숭실대 안 가고 국민대 가는 학생들 많이 봤어요. 왜? 바로 집에 옆에 국민대인데 뭐. 이해 가시죠? 그런데 보세요. 숭실대 경상은 수학이 1.4예요. 국민대 수학은요. 0.67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수학을 못 봤어. 근데 집이 상도동이야. 수학을 못 봤는데 숭실대 경상 계열로 들어가고 싶어. 아무리 넣어도 점수가 안 나와. 다 불안 위험이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학교를 자꾸 넣어보고 있는 거죠. 이런 학생들 진짜 많이 봤어요. 숭실대만 자꾸 정시합격 예측서에서 자꾸 숭실대만 쳐보는 거야. 인문은 되는데 왜 경상이 안 되지? 반영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집에서 멀더라도 나한테 나의 점수 상태에 더 유리한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표를 잘 갖고 계시면 나중에 온라인 예측 서비스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온라인 예측 서비스는 참 좋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 가중치 다 들어가서 나한테 좋은 학교를 쫙 찾아주는데요. 그게 한눈에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 근데 이런 하나는 자료집을 다 갖고 있으면
한눈에 딱 보면서 온라인과 잘 이렇게 매치시켜 보면 훨씬 의사결정하는 게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탐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탐구는 이제 보통 인문계 학생이면 사탐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죠. 과탐을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만, 물론 못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주로 사탐을 합니다. 사탐은 보통 1을 넘는 경우가 매우 적네요. 먼저 1인 경우가 매우 몇 개 없습니다. 1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1인의 경우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 사회, 홍익대, 국민대가 사탐 1입니다. 와, 그러니까 국어, 수학, 사탐의 반영 비율이 같다. 좀 올라가 볼게요. 서울대, 연고대, 최상위권 볼까요? 서울대와 고대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8, 0.8. 수학은 다르지만 연세대가 0.5, 성균관대 0.5. 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본다면 0.5에서 0.8이 가장 많습니다. 1 미만이 제일 많다. 0.5에서 0.8. 제가 제 학생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N수생들은 이미 잘 알 거예요. 내가 사탐 점수가 얼마나 나오기 어려운지, 탐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제 학생들 잘 보시면 자기 모의고사 점수 한번 보세요. 국수형에 비해서 탐구가 모자라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 1인 학교, 0.5인 학교는 정말 큰 문제는 아닌데 1인 학교 또 1에 근접하는 0.8인 학교는 사탐 못 보면 정시로 좋은 대학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배전의 각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과 얘기 좀 했는데요. 이과 학생들 지루하지 않았죠? 왜? 이 원리가 이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치가 다를 뿐이지 원리는 같아요. 동일한 원리로 보시고 동일한 관점으로 학습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연계열 어떤지. 역시 인기 순대로 한번 배치해봤습니다. 명확한 인기 순은 아닙니다. 과별로 차이도 있습니다. 절대 서열은 아닙니다. 서울대부터 국민대까지 다 쫙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수학이 일단 문과하고 큰 차이가 있죠. 수학은 1이 넘는 게 몇 개 없었습니다. 얘는 주로 다 1이 넘죠. 1이 안 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일 적게 반영하는 학교가 1인데요. 어디? 이화여대. 예, 이화여대가 제일 적습니다. 어이구, 이과인데 어떻게 1입니까? 좀 심합니다. 국어와 같다. 그럼 이화여대 이과는 정말 국어로 판가름 나겠죠. 예, 국어가 어려운 데다가 점수차도 많이 나고 반영 비율도 수학이 많지 않으니 진짜 국어로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반영하냐. 과거에는 말이죠. 2017학년도까지는 수학을 주로 많이 반영한 적이 보통 150%가 제일 많았습니다. 1.5가. 근데 올해 영어가 빠지다 보니까 영어가 빠진 상황에서 총점 계산할 때 수학에 좀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 학교들이 늘어났어요. 1.5보다 많은 학교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 한양대 1.75, 경희대 1.75, 건국대 1. 건국대 1은 뭔가 하면 대부분이 1이에요. 2가 몇 개 없어요. 2는 수의학과라든가 동물과학과라든가 수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생명 쪽에 몇 개 학과만 2고요. 대부분 1입니다. 1.75, 동국대 1.75. 와, 홍익대는 별표 한번 칠까요? 2입니다. 2. 1점 차가 2점 차가 돼요. 와, 이나대 1.75, 아주대 의예과 무시무시합니다. 2.67. 네, 숭실대 1.75. 2.67이면 1점 차가 2.67점 차이가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데는 정말 수학이 정말 중요하겠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절대 이과에서 수학은 과소평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과는 다 수학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제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좀 들어요. 중요한 건 오히려 과탐이 되겠습니다. 과탐 볼까요? 과탐은 제일 많은 게 1.25에서 1.5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그렇죠? 아까 사탐은 0.5에서 0.8이 제일 많았는데요. 과탐은 1.5에서 1.5가 제일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거죠. 1.5가 되면 국어에 1.5입니다. 근데 1.5배인 게 몇 개? 2개예요, 2개. 과탐도 엄청나게 반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한양대, 수학과 똑같습니다. 1.75. 그럼 한양대는 과탐에 수학이 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과탐은 2과목인데 둘 다 1.75, 1.75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1점 차가 나면 1.75점 차가 나고요. 과탐 변환 연수가 1점 차가 나면 1.75점 차가 나는데 그게 2개가 있는 거죠. 1.1점씩일 때 1.75, 1.75. 와,
아까 또 홍익대 있었죠. 홍익대 역시 과탐도 2입니다. 와, 그리고 아주대 의예 역시 과탐이 2.33. 뭐 의예과니까 다 잘해야겠지만 수학과 과학이 얼마나 비중이 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00일을 앞둔 수능 전략. 네, 수학, 국어, 탐구의 반영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까 말씀드려봤습니다. 수능 100일을 앞둔 수능 전략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영어 절대평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가 절대평가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어요. 뭐 1등급 쉬운 거 아니야? 다 1등급은 아니겠죠.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등급 전략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는 보통 1등급 보고 2등급 몇 점 감점되는가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는데요. 거기에서 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다뤄져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다룹니다. 자, 먼저 기본사항부터 좀 보겠습니다. 90점이 넘어야 1등급이죠. 80점 넘으면 2등급이고 89점이면 2등급입니다. 참 그 문제죠. 89와 90은 1점 차인데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일단 말이죠. 영어 절대평가는 세 가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총점 방법, 가산점 방법, 감점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정시 지원하실 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점 방법은 뭔가 하면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영어의 점수를 산정하고 그 산정한 영어 점수를 국어, 수학, 탐구하고 더해서 총점 1000점, 총점 800점 이런 식의 총점을 낸다 이 말입니다. 즉 총점 속에 영어가 들어가 있다. 가산점은 총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학교에서 계산할 때 영어를 빼고 총점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점수를 더하여 최종 총점을 낸다.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학교들이 부르는 방법의 차이야. 총점이라는 개념을 영어를 넣은 상태에서 부르느냐 영어를 뺀 상태에서 부르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영어를 200점, 100점, 2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점과 가산점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감점 방식은요. 영어에 할당된 점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를 빼고 국수, 탐에 총점을 낸 다음에 영어 2등급부터 감점하는 감점 수치가 있을 뿐이에요. 2등급이면 1점을 감한다, 뭐 3점을 감한다. 그러면 각각의 등급에 맞도록 점수를 감하면 그만이죠. 예를 들면 고려대 경우 3등급이면 마이너스 3점을 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영어를 뺀 총점에서 영어 3등급인 학생은 3점을 감하면 돼요. 이 3점을 감하는 거지 2등급에 비해서 3점을 또 감하는 게 아니에요. 1등급,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는 그러니까 2점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등급의 학생이 그냥 총점에서 몇 점 감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총점에 비해서 3점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지 2등급에 비해서 3점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일단 학교의 요강에서 사용하는 총점, 가산점, 감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집을 한번 보세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화여대부터 중앙대까지 배치되어 있는 좀 독특한 표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입시 자료집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가리키는 자료는 이화여대부터 중앙대까지 되는 자료집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개 뭐 서울대부터 돼 있던가 아니면 뭐 기억론 순서로 돼 있겠죠. 저는 왜 이렇게 배치했냐. 잘 보시면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 아시겠죠? 네. 총점이건 가산점이건 감점이건 방식이 달라 보이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2등급, 3등급이 1등급 만점자에 비해서 또는 비감점자에 비해서 몇 점 차이가 나는가 이것만이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결론이에요. 사실은 세 가지가 결국 아무 차이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2등급이 1등급에 비해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위로 두고요. 가장 적게 차이가 나는 걸 아래로 둔 표입니다. 이런 게 참 우리한테는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죠. 제일 많이 깎는 학교가 어디죠? 이화여대입니다. 10점이나 깎습니다. 와. 제일 적게 깎는 학교는 서울대와 중앙대인데요. 2등급을 해도 10점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말하면 11점 차죠. 11점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0.5점밖에 안 깎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얘기를 할게요. 이 학교별로 이렇게 2등급, 3등급 깎는 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실천적 결론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너무 한번 가보니까 학교가 너무 좋아. 학교도 넓고 높은 곳에 있어서 풍경도 좋고 전망도 좋고 학교도 인기 있고, 예, 우연히 지나가는 교수님들의 표정도 너무 좋았어. 경희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경희대 가려고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해서 정시 지원을 할 텐데 수시는 이제 넣지 않거나 떨어졌는데 앞불싸 영어를 89점 먹었네. 그럼 몇 등급? 2등급이 나왔어. 경희대가 2등급이 나온 순간 인문계건 자연계건 불문하고 1등급에 비해서 몇 점이 깎여요? 네, 8점이 깎이죠.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8점이 깎여요. 근데 난 너무 경희대를 가고 싶어. 근데 영어 2등급으로 8점이 깎였어. 그러면 영어 1등급에 비해서 내가 8점의 불리함이 일단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래도 경희대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 수학, 탐구에서 표점과 변환 표준 점수를 더해서 까인 8점 이상을 상쇄시키는 점수를 얻어줘야겠죠. 즉 국수탐에서 8점을 더 먹어야 된다. 이해 가세요? 근데 문제는 국수탐을 8점을 더 먹었어. 그럼 경희대는 안 가죠. 이해하십니까? 예. 국수탐을 8점을 더 먹죠? 그럼 경희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고요. 중앙대를 가고 싶어져요. 중앙대 어디 있어요? 맨 끝에 있어요. 그러면 2등급을 먹은 어떤 학생이 내가 2등급이라도 0.5점밖에 안 까요. 근데 다른 거에서 8점을 더 올렸어. 그럼 나야 뭐야? 플러스 7.5야. 중앙대 제일 좋은 과 갑니다. 만약에 8점을 올렸다면 이해 가세요? 8점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어를 2등급 먹은 학생은 이화여대 경희대를 절대 오지 않습니다. 미쳤습니까? 걸로 가게. 가고 싶다는 학교더라도 오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경희대는요. 영어 전부 1등급일 거예요. 왜? 2등급은요. 아래쪽 표 아래쪽에 있는 학교로 다 흘러들어가는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있겠죠. 영어는 2등급을 먹었는데 국수탐은 좀 더 잘했어. 그러면 이대 경희대로 안 가고 중앙대 서강대로 이동하는 흐름이 생기겠죠. 특히 비슷한 라인에 있는 중앙대. 서강대라면 그러니까 이화여대라면 서강대로 하는 흐름, 경희대라면 중앙대로 가는 흐름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어는 2등급을 먹었는데 국수탐을 더 잘한 학생들이 서강대하고 중앙대로 흐르는 흐름이 생긴다면 서강대, 중앙대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는 영어를 뺀 나머지 국수탐의 커트라인이 작년보다 어떻다? 높아진다. 네. 제 작년 제자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 학생이 숭실대 인문계열을 갔어. 왜 갔나 하면 숭실대 인문계열은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국어를 15%밖에 안 봤어요. 인문계열 중에서 국어 15% 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국어만 망했어. 다른 거는 웬간히 봤는데. 그러니까 숭실대가 국어를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유리해서 숭실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나중에 인사 왔길래 야, 너희 학교 어떤 애들 왔니? 얘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군요. 저처럼 국어 잡친 애들은 다 왔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학교별로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의 차이가 생기면 반드시 어떤 일방적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흐름이 생기기 나름이에요. 영어 절대평가는요. 영어의 흐름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영어 2등급은요. 위가 아니고 아래로 흘러가는 흐름이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학교는 전부 정시 예측 서비스를 볼 때 좀 더 국어, 수학, 탐구를 더한 표점에서 너는 합격 가능하다가 나와도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 합격 가능은 합격 소신으로 보셔야 되고 합격 불안이면 안 합격한다라고 보시고 좀 더 소신,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위에 있는 학교라면 일단 영어 1등은 먹고 나서 얘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따라서 특히 표 아래에 있는 학교는 가려고 그러면 국수탐 공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선생님, 저 경희대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영어가 2등급 나왔어요. 그런데요, 국수탐도 더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주 쉽죠. 만약에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건국대를 가시면 됩니다. 자연계열 건국대 가보세요. 어디 있어요? 2등급 감점이 없네? 오잉. 건국대는 자연계 2등급 감점이 없어요. 그럼 자연계열 학생 2등급 먹었는데 국수탐은 1, 2점이라도 더 먹은 학생들 전부 건국대로 옵니다. 그 바운더리에 있는 아이들은. 서성 안에 있는 애들이 온다는 게 아니고 그 바운더리에 있는 애들. 아시겠죠? 그래서 건국대 자연계열은 국수탐도 역시 작년보다 정시를 좀 더 높여서 보수적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원 전략과 학습 전략의 큰 변동을 얘기하는 중대한 변화가 영어 절대평가에 있다.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학교들이 너무나 반영 방법이 다르죠. 중앙대 이대는 매우 인기도가 비슷한데요. 이화여대는 맨 위에 있고 중앙대는 맨 아래에 있어. 참 불공정하죠.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대학 자율이 가져오는 게 참 좋아 보이지만 수혜자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우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 100일을 앞둔 수능 전략 두 번째 코너로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100일을 앞둔 수능 전략 세 번째 테마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의 수학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수능 원서를 쓰실 때 곧 쓰게 됩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수능 원서를 썼는데 그 사이에 9월 초에 9월 모의평가가 있죠.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심지어 원서를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지금은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은 좀 더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자연계열 학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수학과를 하고 있잖아요. 수학과가 한 20만 명 정도 넘습니다만 20만 명 정도 수학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하고 달리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아닙니까? 제2외국어도 그렇고요. 상대평가니까 누군가는 하위 4%, 누군가는 하위 11%, 누군가는 하위 23% 안에 있겠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수학과 6, 7, 8, 9 등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나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과를 가고 싶어서 수학과를 했는데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수학과가 6, 7, 8, 9라면 내가 가고 싶은 수학과를 필수로 하는 자연계학교에 가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는 느낌은 팍 드시죠? 기본적인 느낌이.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국어 1, 영어 1, 탐구다 1, 수학만 5, 6 이러면 또 어딘간 갈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것도 대충 그 언저리죠. 뭐 잘해봤자 3, 4죠. 2도 한두 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느낌상 수학과를 했습니다만 수학과 6, 7, 8, 9가 되면 내가 원하는 자연계열, 공대, 자연대를 의대 뭐 이런 데 다 못 갈 것이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근데 이런 느낌만이 아니라 어떤 팩트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첨부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자료의 제목이 뭔가? 자료 한번 볼게요. 수학나 과탐 주셔보세요. 수학나 과탐 주로 이과 학생에 해당되죠? 수학나 과탐 수학나에 동그라미 하나 칠까요? 로 갈 수 있는 자연계열 학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인기 학교만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서울권, 즉 인서울 및 서울 주변 학교, 이 네 학교도 제가 다 첨부를 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경기도지만 서울에 매우 가까운 학교 플러스 각 지방 거점 국립대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매우 중요한 정보니까. 지방 학생들도 매우 의미가 있도록. 자, 그렇게 본다고 볼 때 수학나 가탐으로 어딜 간다고요? 자연계학과를 간다고요. 어딜 간다고요? 공대, 자연대를 간다고요. 뭐로? 수학나로. 그러면 갈 수 있다면,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면 원서를 쓸 때 수학과 과탐을 안 쓰고 수학나 과탐을 썼더라도 이 학교, 이 학과는 간다 그 말이죠. 어딘가 한번 볼까요? 네, 숭실대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가급적 인기 학교부터 썼습니다. 숭실대 국민대 엄격한 순위 아닙니다. 비슷하게 엉킵니다. 그냥 뭐 같은 줄에 쓸 수는 없으니까 두 줄로 나눠준 거예요. 숭실대는 특정 학과들이 수학나가 가능합니다. 주로 숭실대가 자랑하는 컴퓨터 계열 학과들입니다. 숭실대는 전산원이라는 게 있어요. 정규 대학 과정이 아니라 대학이 아닌 과정으로도 컴퓨터 전문가를 배출하는 과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컴퓨터 교육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4년제 대학에도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통계, 보험수리, 뭐 컴퓨터학부, 전자정보, 소프트웨어학부,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학과들이 다 수학나가 가능하대요. 생각해보니까 꼭 컴퓨터를 하는데 뭐 선형대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더 문제가 되는 학교는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별표. 어마어마하죠. 모든 국민대 자연계열학과 전 모집 단위에서 수학나로 시험을 쳐도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단국대, 강원대 등등 특정 학과만 그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고 동덕여대, 덕성여대처럼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가 되는 경우 또는 한성대, 공과대 전부, 한국항공대는 공과대를 제외한 이학계열 플러스 공과대에서 소프트웨어 1개 뭐 이런 식으로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 또는 특별히 수학과가 꼭 필요하지는 않는 좀 기계라든가 이런 게 아닌 그런 데가 굉장히 수학나를 보는 학교가 전국에 많이 깔려있고 국립대도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경북대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대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건 쭉 학교를 일람해서 볼 때 이 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수학과를 쳤는데요. 7등급이에요. 이 학생 수학나로 바꾸죠. 바로 3등급 나옵니다. 좀 더 공부하죠. 심지어 2등급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점수차는 수십 점 차이가 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수학과 6, 7, 8, 9등급이라면 어차피 여기 있는 리스트에 있는 학교 위는 못 가요. 즉 수학과 필수인 학과는 못 가. 괜히 고집하면 수학과로 밑으로 깔아주면 여기 있는 학교보다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다. 이해 가세요? 따라서 지금 수학과 6, 7, 8, 9가 나온다면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9월 모평에도 여전히 6, 7, 8, 9가 나온다면 수학과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시고 수학나로 원서를 변경하고 원서를 그렇게 쓰고 수학나 과탐을 봐서 여기 있는 학교와 여기 있는 학과를 들어가시면 된다. 선생님 그러면 말이죠. 수학과 가산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학나를 볼 수 있는 이런 학교가 수학과로 못 들어오는 건 아니죠. 수학과로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수학과가 수학나에 비해서 불리하므로 수학과에 전부 가산점을 줍니다. 얼마나 가산점을 줍니까? 많이 보는 학교가 20%까지 주고요. 주로 10%밖에 안 준다는 게 맹점입니다. 저는 말이죠. 한 35%는 줘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죠. 수학과가 너무나 불리해. 이거는 그냥 말로 드리는 것보다 실제 통계치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두 번째 있었던 학교 있죠? 국민대. 국민대는 전 자연대, 전 공대가 전부 수학나를 하건 수학과를 하건 과탐만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학생의 경우 수학과 가산점 10%를 준다고 할 때 과연 수학과가 더 유리한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영어 절대평가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작년의 기준에서 한번 환산됐던 안정권 또는 가능권에 쓰던 점수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 나와 과탐을 받습니다. 국어 82점, 수학 나 84점, 영어 88점, 생원, 화원 그런 원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점을 계산해 보니까 쭉 그렇게 되는데요. 국민대는 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대는요. 모든 과목을 다 100분의 1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국민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국어건, 수학이건 표점으로 보지 않고 100분의 1로 봅니다. 100분의 1로 볼 때 100분위가 83, 89, 90, 87, 8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수학날을 보지 않고 수학가를 봐서 동일한 원점수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일한 원점수. 똑같이 84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다른 과목은 똑같겠죠. 원점수 똑같다고 보고요. 그럼 100분위 표점 다 똑같아요. 수학가만 달라요. 그럼 수학나 84였을 때 100분위는 89였어요. 그럼 수학가 84가 되면 100분위가 더 높을까요? 100분위가 더 낮을까요? 네, 더 낮으니까 가산점을 준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낮겠죠. 왜? 수학나는 시험도 많은 사람 40만 명 이상이 볼 뿐만 아니라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참 골고루 분포되어 있겠죠. 수학과는 20만 명 남짓이고요. 그거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적은데 또 상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 의대, 치대 이런 학생들 다 거기니까. 따라서 84 정도의 원점 줄 때 100분위가 많이 까여서 100분위가 얼마 나와요? 79까지 까인대요. 그럼 79에 곱하기 1.1 하면 가산점 10%죠? 7.9에 1.1을 하게 되면 79에다 7.9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86.9죠. 아까 수학나 89보다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가산점 10%를 더해줘도요. 84 원점수 구간에는 더 작아요. 선생님 꼭 84라는 법이 있어요? 92일 수도 있죠. 물론 92가 되면요. 92 똑같이 100분이 90이다. 그러면 수학과 92에 10% 가산점을 줬을 때 그 100분위 점수가 수학 나보다 높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문제는 수학과 92인 학생이 과연 국민대를 오는가가 문제겠죠. 안 옵니다. 실제 그거는 뭐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뭐 그 학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팩트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게 매우 현실적인 점수다. 이게 현실적인 점수라는 말에다가 제가 두 가지를 더 더할 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둘 다 원점수 84, 84라고 볼 때 둘 다 원점수가 같다고 보더라도 100분위에 10%를 더해줘도 수학나가 유리하다는 걸 제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수학나가 정말 까마득하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야. 왜? 수학과하고 수학나가 원점수가 같다는 가정 자체가 틀렸거든요. 맞죠? 어떻게 수학과와 수학나가 원점수가 같아요? 수학과 84점 먹던 학생이 수학나 먹으면 92, 96 나옵니다. 수학과에서 주로 틀리던 문제가 수학나에는 안 나와. 물론 수학나에도 킬러 문제 한두 개 정도 나오니까 꼭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92, 최소한 96은 먹습니다. 미친 듯 하면 100도 먹을 수도 있어요. 원점수가 달라요. 원점수가 달리 계산해서 100분위 계산하면 10% 더해줘도 엄청나게 모자라겠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학과는 수학나에 비해서 공부량이 3배예요. 그럼 공부는 3배 더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불리함을 말해주죠. 보이지 않는 불리함이 뭐예요? 그렇지. 수학 공부할 시간에 국어, 탐구, 영어는 공부 시간이 문과에 비해서 부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과 애들이 교차 지원을 수학나에 비해서 불리했을 것이다. 근데 수학나를 공부한 학생이 수학 공부에 3분의 1을 들이면서 국어, 영어, 탐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는 원점수 이득을 봤을 거 아니야. 이해가죠? 이거는 환산도 불가능한 아날로그 수치야. 그럼 정리해 보세요. 수학가는 원점수도 불리해. 공부도 더했어.
그래서 다른 과목도 더 불리해지면서 표점도 그리 유리하지 않다면 왜 국민들에 관련된 그 굳이 수학과를 점수가 잘 나온다면 수학과로 가면 되겠죠. 점수가 좋은 구간에서는 수학과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국어하고 영어 탐구가 전부 3, 4인데 수학과만 잘하는 애 있죠. 그런 학생 수학과 해야죠. 수학과가 높은 점수 되면 가산점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더 많이 받아서 수학, 국어라든가 영어 탐구에서 까인 점수를 보완해서 합격해야겠죠. 수학이 6, 7, 8, 9인데 왜 그렇게 해서 국민대에 가려고 하냐. 왜 그렇게 해서 숭실대 보험수리학과, 왜 그렇게 해서 광운대 정보융합학부를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바보같이. 결론을 내리면 말이죠. 수학가 6, 7, 8, 9는 원서를 쓸 때 수학나를 쓰고요. 그리고 수능을 치세요. 수학나 시험지로. 남는 시간 다른 과목에 더 투자하세요. 그러면 꿈이 더 한가득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보다 사실은 목표가 더 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도전할 때 수학과로 다시 도전하세요. 올해는 수학나로 하십시오. 100일을 앞둔 수능 전략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네, 수능 100일을 앞둔 수능 전략 네 번째 마지막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수시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내용입니다. 제가 수시 전략할 때 말씀드렸죠. 수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누가 수시를 해야 되느냐. 수시 경쟁력이 더 있다면 수시를 해야겠죠. 수시 경쟁력이 없으면 수시할 필요 없습니다. 정시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근데 내가 수시 경쟁력이 더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한다면 정시 경쟁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학생부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오는 학생들, 그 다음에 특정 문과인데 국어만 잘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이과인데 수학만 잘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과목별 불균등성을 보인다면 논술형 수시를 꼭 해야겠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수시 포커스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수능 최저가 전혀 없는 것만 지원해서 6개를 쓰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능 최저가 1개 또는 2개 정도는 꼭 들어갑니다. 논술을 쓴다면 5개, 6개까지도 들어갑니다. 네. 따라서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과목이 1개 또는 최소한 2개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6개 다 없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학종만 주로 파는, 그것만 파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매우 어렵죠. 네. 어쨌건 간에. 그러면 결국 수시 포커스를 맞추는 학생 입장에서도 수능은 필요합니다. 그럼 수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입시에 응하고 있는 학생들이 할 때 수능 100일을 남은 상황에서의 전략은 뭐냐? 네, 수능 최저를 채울 수 있도록 공부 비중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 대충 바운더리 정하셨죠? 6장의 바운더리. 이제 9월부터 열심히 원서를 쓰셔야 되는데요. 9월 모평 직후죠. 이때 6개의 바운더리 학교들의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들을 딱 보아하니, 아, 2개 영역이 주로 있네? 그럼 2개 영역에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내가 100분위가 제일 잘 나오는 그 2개 영역 2개로. 3개 영역이 맞아요? 많아요? 그 3개 영역을 정해서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1개는 버리세요. 선생님,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럼 2개도 정하고 플러스 1도 정하세요. 집중 투여해야 될 2개, 그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해야 될 1개, 2 플러스 1 전략으로. 아시겠죠? 어차피 1개는 버리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말이죠. 어떤 학생이 이래요. 선생님, 어떤 게 등급이 더 잘 나올지 어찌 알아요? 참 우매한 질문인데요. 가끔 말이죠. 모의고사 때하고 수능 때 잘 나온 등급이 거꾸로 바뀌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바뀌는 줄 알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4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4개를 하고 있으니까 바뀌죠. 2개만 하고 있죠? 절대 안 바뀌어요. 그 2개를 잘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을 정해서 그거에만 집중 투자하는데 어떤 게 더 잘 볼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이해 가시죠?
뭐 성균관대처럼 수시에도 제2외국어를 반영해 주는 문과의 경우 뭐 찍어서 제2외국어가 더 잘 나왔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없습니다. 3개 영역 집중한 3개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더 자신 있고 100분의 1가 더 잘 나오는 과목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집중 투자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수능 당일에 가채점하고요. 가채점 결과만으로도 시험장, 논술이나 면접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 예를 들어볼까요? 중앙대에서 항상 문과는 40% 이상, 이과는 50% 이상 또는 50% 이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반 정도의 학생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해서 시험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논술 시험장에. 더 황당한 것은 그 논술 시험장에 안 나온 학생 있죠? 나온 학생 중에서도 수능 최저 통과자가 반이 안 됩니다. 이해 갑니까? 다시. 자, 100명이 중앙대 논술에 원서를 썼어요. 시험이 며칠 있다 있어. 시험장에 반이 안 나온대요. 이 반은 왜 안 나와? 너무 수능을 잘 쳐서 중앙대 논술을 안 쳐도 되니까 이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가채점 해보니 이미 수능 최저는 저 멀리 건너갔어.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험 치러 오는 사람이 반이다 이거야. 반. 근데 시험 치러 온 사람은 수능 최저 통과할 줄 알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논술 시험 치고 나서 12월에 막상 점수를 받아보니 수능 최저를 통과 못 하더라고요. 그게 시험 친 사람의 또 반이라고요. 왜? 등급 컷이 안 맞아요. 예측치가. 그럼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대충 맞추는 거죠. 아니, 시험 친 사람이 60만 명인데 표본 10,000명, 20,000명 갖고 어떻게 맞춰? 그거 맞추면 이상한 거지. 그건 세계 슈퍼컴퓨터가 와도 못 맞춰요. 못 맞춘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맞췄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 진짜예요, 이건. 네. 그러니까 83이 2등급 컷인 줄 알았는데 2등급 컷이 갑자기 87이 됐어. 그럼 83, 84, 85, 86은 전부 3등급 탈락이지. 2등급 안 되고 3등급 된 거지. 이해 가시죠? 4개를 다 공부해서 4개 다 잘할 수 있으면 왜 제가 중상위권이겠습니까? 최상위권이지. 그래서 수시에 포커스를 둔 학생의 수능 전략은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려고 전략적으로 정한 과목만 하는 거야. 그래야 그 50%, 즉 25% 안에 나는 들 수가 있다고.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질문. 선생님 그런 말이죠. 제가 하나는 포기하고요. 2개만 집중했어요. 3개만 집중했어요. 근데요. 수능 최저는 통과했는데요. 수시 6개를 다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정시는 우째입니까? 정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4개를 골고루 5점을 올리나 2개 10점 올리고 2개 그대로나 똑같아요. 반영 비율이 똑같다면. 이해 가시죠? 반영 비율이 똑같다면 말이죠. 과목별에. 가정은 그렇게 해야 되죠. 학교별로 다르니까. 반영 비율이 1대1, 1대1이라면 어차피 수능은 점수니까 여기서 5점 까도 여기서 5점 증가하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예요. 알겠죠? 2개 집중, 3개 집중해서 거기가 점수가 올라갔죠? 그럼 그만큼 정시는 이득이에요. 공부 안 한 거 떨어졌더라도 저기 이긴 게 상쇄되니까 4개 똑같이 한 것보다 똑같다 이거야. 4개를 똑같이 분산했을 때는 점수는 그대로인데 수능 최저는 충족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야 수험생이야. 알겠죠? 따라서 내가 2개 또는 3개를 정한 그 과목이 정시에서 우리 계열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이면 더 좋겠죠. 수시에서도 충족이 되고 정시에서도 1.5, 1.75 이렇게 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면 더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그런 과목이 아니더라도 포커스가 수시에 있다면 수시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시에서 열심히 할 과목을 선정해 줘야겠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수능을 100일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그런 우직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전략을 세워서 남은 100일을 좀 더 자신감 있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자신의 노력을 믿으세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은 여러분 평생 살아갈 때 여러분한테 항상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힘내세요.